15쪽으로 갈게요. 15쪽의 토지 용어 계속 가겠습니다. 자, 15쪽에 2번에 보시면 후보지, 이행지라는 표현이 있고요.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칠판 한번 보시죠. 우리가 토지를 분류할 때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택지, 농지, 임지.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놓으세요.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를 하고, 택지 안에는 통상 이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있다 그랬습니다.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고, 농지는 쉽죠.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 답, 과수원. 임지 안에는 용제림 지역과 신탈림 지역인데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참고로 기억하시면 목재, 뭐 이렇게 쓰는 나무를 용제림이라고 하고요. 땔감, 탄,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 연료용으로 쓰는 나무를 신탈림이라고 하고, 목재로 쓰는 나무를 용제림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분류할 때 그 택지, 농지, 임지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세로 분류고요. 세로 분류.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제림, 신탈림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우리는 가로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재 제일 밑에다가 필기를 하나 해놓으세요. 필기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택지, 농지, 임지로 분류할 수 있다. 택지 안에는 가로로 주상공, 농지 안에는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는 용제림, 신탈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때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이렇게 상호간에 전환되는 과정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부릅니다. 후보지. 그럼 반대로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고 부릅니다. 이행지. 그러면 상호간인지 내에서인지를 알려면 여러분들이 세로 분류와 가로 분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택지, 농지, 임지, 가로로 분류하면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제림, 신탈림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7번. 자, 토지는 용도 전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가 있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고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뀔 수 있는데, 농지가 택지로 바뀌어버리면 이 땅은 택지가 되는 거고요.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어버리면 이 땅은 상업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는 택지.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었다. 그럼 이제는 상업지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토지 용도가 전환이 될 때는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우리 재건축되는 아파트 주변에 있으면 그거 바로 되던가요? 시간이 걸리던가요? 엄청나게 걸리죠. 예. 자, 그러면 농지가 택지로 주거지가 상업지로 되고 있는 과정일 때가 있다는 얘기죠. 과정. 영어로는 진행 중, ing죠. ing. 그럴 때는 일단 농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농지는 떠났으니까. 더 큰 문제는 아직 택지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 택지라고 부르시면 더 안 되죠. 이럴 때 쓰는 말이, 자, 좀 길어요. 잘 들으세요. 원래 농지였는데 장차 택지가 될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무슨 알겠어요? 예. 두 번째는 어떻게 부르냐면, 원래 주거지였는데 장차 상업지가 될 이행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행지다. 그러면 자, 일단 대답하시죠.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 전환 됐을 때, 용도 전환 되고 있을 때, 되고 있을 때 쓰는 말인데, 어떨 때 후보지라고 쓰고 어떨 때 이행지라고 쓰냐면, 얘가 얘로 바뀌고 얘가 얘로 바뀌면 요거는 세로가 바뀌는 거예요, 가로가 바뀌는 거예요? 세로가 바뀌는 거고, 이걸 무슨지? 후보지. 이거 안에서 이렇게 바뀌고 요거 안에서 이렇게 바뀌고 요거 안에서 이렇게 바뀌는 것은 가로가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세로 분류와 가로 분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로가 분류될 때는 택지, 농지, 임지. 가로가 분류될 때는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제림, 신탈림.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문장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에 나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 택지, 농지, 임지가 떴어요. 후보지의 이행제예요. 아직 모르는 거예요. 후보지면 큰일 납니다. 후보지면 큰일 납니다. 택지, 농지, 임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보세요.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바뀐다. 그러면 후보지고요. 똑같이 택지, 농지, 임지가 나오는데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행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택지, 농지, 임지인가요? 상호간 내에서인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상호간인지 내에서인지를 알라 그러면 머릿속에 요 구조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우리 심심한데 이거 토지 분류나 한번 해볼까요? 토지를 세로로 분류하면 어떻게 해요? 택지, 농지, 임지. 택지 안에 주상공, 농지 안에 전답, 과수원, 임지 안에 용제림, 신탈림. 택지, 농지, 임지 상호간에 전환이 되는 과정의 토지는
후보지, 택지, 농지, 임지 내에서 전환이 되고 있으면 이행지, 그 상호간인지 내선지를 잘 보고 후보지인지 판단하자는 겁니다. 이거 시험에 나왔었어요. 알겠죠? 올해 시험에 나왔었어요. 올해 시험에 후보지를 이행지로 바꿔서 나왔었어요.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한 장 넘겨보시면 뭐 대지, 맹지 있는데 뭐 됐습니다. 됐고 4번에 필지, 획지 보입니까? 요거 나와셔야 돼. 필지, 획지. 칠판 보죠. 필지, 획지, 필지, 획지 소개해드립니다. 자,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 등기 등록하는 땅을 필지라고 합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을 획지라고 합니다. 이게 필지는 법적 개념의 땅이고요.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땅을 말합니다. 필지는 법적 개념의 땅, 획지는 경제적 개념의 땅. 자, 실판 보세요. 여기가 이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22번지 토지입니다. 22번지. 여기가 23번지. 여기 24번지. 여기가 25번지. 이렇게. 이렇게 지번 붙여서 등록하는 땅을 필지라 그래요. 필지. 그럼 몇 필지인가요, 지금? 필지는 엄청 쉬워요. 필지는 지번만 붙어 있으면 한 필지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붙어 있으니까 네 필지가 되는 거죠. 근데 감정평가를 해봤더니 여기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 평당 1,000만 원대다. 여기가. 그러면 하나 쭉 묶으면서 이걸 갖다가 하나의 획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가격만 비슷하면 하나의 획지입니다. 획지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기 땅 사러 갔어요. 중개업자한테 땅을 사러 갔습니다. 중개업 소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돈이 한 몇십억 있는데 이 주변에 땅을 좀 사고 싶은데, 그러면 중개업자가 갑자기 발딱 서줘. 서서 지도 앞에 서줘. 지도 앞에서 뭐라 그래요? 요 일대는 평당 뭐 한 500만 원대 정도, 여기는 평당 한 600만 원대, 여기는 평당 한 700만 원대 정도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획지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슷한 한 구역의 토지를 획지라고 합니다. 근데 획지는요, 이렇게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잘 보세요. 22번지인데 이게 상가 건물이에요. 상가 건물. 대답하세요. 몇 필지? 한 필지죠. 집안이 하나밖에 없잖아. 아니, 필지는 쉽다니까. 집은 몇 개인지 보고 판단한다니까. 알겠어요? 근데 상가인데 여기 상가 정문이에요. 상가 후문이고, 여기는 유동인구가 하루 10,000명이고요. 여기는 유동인구가 하루 1,000명이에요. 점포가 4칸이 있는데 3칸 하죠. 3칸. 기역, 니은, 디귿. 요 점포랑 요 점포랑 가격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얘도 많이 다르겠죠? 예. 그럼 필지 몇 개인데? 아니, 한 개인데. 한 개인데. 획지 몇 개? 3개, 확실히 3개. 3개 획지가 되는 거죠. 알겠죠? 예. 깝깝해서 그래, 깝깝해서. 자, 다시 한번. 22번지에서 필지는 몇 개인데? 하나인데. 가격이 다 3개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획지가 3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지번만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그래서 이게 누구 땅인지 알기 위한 법적 개념의 땅이 뭐라면? 필지라면, 그것과 관계없이, 누구 땅인 건지는 관계없이 가격이 비싼 한 묶음을 뭐란다? 획지라고 한다. 필지가 커요, 획지가 커요? 그럼 필지가 클 수도 있고, 획지가 클 수도 있고, 뭐 그거는 필지가 여러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 필지 안에 또 여러 개의 획지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때 요 땅 24번지 땅 보이세요? 24번지 땅을 맹지라 그래요. 맹지. 맹지는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의 접속면이 전혀 없는 토지, 요걸 맹지라고 하고, 25번지 땅은 도로의 접속면이, 이 도로라고 칠 때 도로의 접속면이 있긴 한데 도로의 좁은 접속면을 가지고 있어서 토지 모양이 마치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 놓았다 해서 이 대자를 쓰긴 쓰는데, 이 대자가 무슨 대자냐면 밑에 옷의가 들어가면 요걸 갖다 우리는 자루 대자라 그래요. 무슨 대? 그러면 자루 모양의 토지라고 해서 이걸 대지라고 합니다. 이 대지가 시험에 뜰 때는 항상 한자를 같이 주니까, 이 대지가 시험에 뜰 때는 밑에 옷의가 뜨는 대, 옷의가 뜨는 데는 무슨 대? 자루대. 그러면 대지하고 맹지를 구분해 드릴까요? 맹지는 좁은 접속면도 없고 대지는 좁은 접속면이 있고, 그래서 맹지는 건축법상 허가 안 내줍니다. 근데 대지는 허가는 내줍니다. 혹시 시험에서 대지는 허가를 안 내주는 땅이다 그러면 OX, X. 허가 안 내주는 땅은 뭐지? 맹지지. 대지는 허가는 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구분 기준은 좁은 접속면이라도 없느냐 있느냐, 허가 안 나느냐 나느냐로 구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가볍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필지, 획지가 중요하고. 그 밑에 5번에 법지, 빈지가 있는데 됐고요. 6번에 나지, 건부지가 중요합니다. 나지, 건부지. 칠판 보세요. 자,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을 나지라고 하고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땅을 건부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낮에는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보시면 되고요. 뭐 건물만 없는 게 아니고 사법상의 제약 같은 것도 없는 땅을 낮이라 그래요. 낮에는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나라에 공법상 제약을 안 받는 땅은 없으니까 공법상 제약은 있는데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핵심은 건축물이 없는 땅,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없는 땅을 뭐라고 한다? 낮이, 있는 땅은 건부지. 이렇게만 구분을 일단 하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우리가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상황을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 낮자예요. 그 낮자. 이게 무슨 낮자냐면 벗을 낮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버리면 뭐라 그래요? 절라라 그래요. 절라. 야죠. 절라. 반만 벗으면 뭐라 그래요? 반나. 그때 낮자예요. 낮이. 벗을 낮자입니다. 그러니까 낮이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토지 위에 걸리적거리는 게 한 개도 없다. 다 벗어버렸다. 그런 땅을 낮이라고 하는 거고, 건축물이 있는 땅은 뭐? 건부지라고 하는 거고. 이건 이해되시죠? 예. 근데 여러분들 이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예. 저 보세요. 이게 1억이에요. 이거 얼마? 요거 8천이에요. 요거는 7천이고요. 자, 그럼 대답해봐요. 이 땅 얼마? 이 땅 얼마? 8천. 땅. 8천. 건물 얼마? 그러면 저기 토지만 있는 게 비싸요? 토지 위에 건물도 있는 게 비싸요? 토지 위에 건물도 있는 게 비싸지. 맞아요? 근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걸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복합부동산 그랬지, 복합부동산. 한 십몇 분 전에 배웠다, 복합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한 번에 처리하는 걸 무슨 부동산? 복합부동산. 그럼 질문요. 토지만 있는 게 비싸? 복합부동산이 비싸? 복합부동산이 비싸지. 뭐 때문에? 건물값 때문에. 근데 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묻고 있는 건 나지, 건부. 뭐만 묻는 거지? 땅값만 묻는 거예요, 땅값만. 그럼 땅값만 대답해 보세요. 이거 얼마예요? 1억. 이거 얼마예요? 1억이 비싸요? 8천이 비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시험에 나올 때는 기준이 동일합니다. 땅만 비교하지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것까지 같이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는 토지가 비싸요? 토지 위에 건물까지 같이 있는 게 비싸요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기준이 다른데 얘는 토지만 있고 얘는 토지 위에 건물도 있는 게 절대로 안 나온다. 근데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과 건축물이 있는 땅의 땅값만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1억이 비싸요? 8천이 비싸요? 그럼 시험에서는 낮이가 비싸요? 복합부동산이 비싸요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낮이가 비싸요? 건부지가 비싸요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토지만 비교하고 토지 위에 건물까지 같이 있는 거 비교하고 그런 게 시험에 나와, 안 나와? 그건 절대로 안 나온다는 거지. 근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없는 땅, 그 땅을 뭐라 그래요? 낮이. 건축물이 있는데 건물은 됐고 그게 있는 땅을 뭐라 그래요? 건부지. 낮이와 건부지는 비교 대상이 된다는 거지. 누가 비싸? 왜 비싸? 왜 비싸냐고. 그러니까 왜 비싸냐고. 그러니까 왜. 그 땅값만 비교했을 때 낮이가 왜 비싸냐고. 왜. 그렇지. 활용도 높아서 그래요. 자, 대답해 보세요. 낮이는요. 건축물이 아직 없잖아요. 그럼 자기 마음먹은 대로 뭐 상가 지을 수도 있고 용도만 하러 간다면 뭐 상가 지을 수도 있고 공장 지을 수도 있고 주택 지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건부지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용도로 밖에는 토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철거비 부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용도가 다양하자는 거지. 누가 더 용도가 다양하면 낮이가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다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이가 비싸, 건부지가 비싸? 낮이가 비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낮이가 비싸다 하는 게. 이거 모르는 사람 많다 이거. 나중에 제가 낮이가 비싸요, 낮이가 건부지보다 비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나중에 와서 저한테 건물도 있는데 저게 안 비싸나? 비싸겠지 저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토지만 그리고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것 같이 비교하는 게 아니고 건축물이 없는 땅의 땅값과 있는 땅의 땅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누가 비싸다고요? 낮이가 비싸죠. 근데 학원문을 열고 나가보면 낮이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아요? 건부지가 많죠. 그 한참 생각해 봐야 되나. 좀 학원문을 열고 나가보면 다 건부지잖아. 그래서 시험은 낮이 기준 잡지 않아요. 시험은 뭐를 기준 잡아요? 건부지를 기준 잡아요. 왜? 건부지가 많아서 그래요. 이유는 한 개밖에 없어요. 낮이가 많은 게 아니고 건부지가 많아서 그래요. 예, 그럼 짚어 보세요. 그럼 건부지가 많지. 그러면 건부지는 보통 가치가 싸요, 비싸요? 싸지. 건부지가 싸지. 낮이가 비싸다 그랬잖아. 건부지가 싸지. 한 번 더 할게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처음이라서 그럴 거예요. 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 아는데 말이 안 나왔겠지, 그죠? 예. 괜찮아요. 예. 자,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할게요. 비싸다고 하지 말고 증가라고 하세요. 뭐요? 싸다고 하지 마시고 감가라고 하세요. 뭐라고요? 그 시험에는 비싸다 싸다 안 나와요. 증가 감가로 나와요. 자, 그럼 대답하세요. 낮이는 뭐 돼요?
증가돼요. 맞아요? 건부지는 뭐 되고? 감가되고. 근데 기준은 뭐로 잡아야 된다? 건부지 기준이 잡는다. 그럼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뭐는? 건부지는 뭐 되는 게? 감가되는 게 뭐다? 원칙이다. 이 말은 누가? 나지가 뭐 되는 게? 증가되는 게 원칙이란 얘기인데 쪽수가 누가 많으니까? 건부지가 많으니까 건부지를 기준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그럼 건부지는 뭐 되는 게 원칙? 감가되는 게 원칙. 근데 말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건부감가라 그래. 뭐라고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반적으로 누가 증가? 나지가 증가. 같은 말. 건부지 감가. 아니 지금 비교 대상이 두 개밖에 없잖아. 나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말은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고, 건부지가 싸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나지가 비싸다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람 공부를 미안해요. 예. 이 사람 공부를 못한다는 얘기고, 이 사람 공부 못한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이 사람 공부 잘한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비싸다는 말은 하나가 싸다는데 기준을 하나로 잡자는 거죠. 나머지 하나로. 그게 누구다? 건부지다. 건부지 뭐? 감가.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죠. 자, 보세요. 자,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 볼까요? 그린벨트. 그린벨트 안에 들어가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 안에서는 신축이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지가 아까 건부지보다 비쌌던 이유는 활용도가 많아서인데 건부지에 있는 나지들은요 농사밖에 못 지어요. 신축이 안 되니까. 맞아요? 그러면 건부지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있는 건부지는 기득권을 보여줘야 안 보여줘요? 보여줘요. 그럼 뭐 지은 건물은 어쩔 수 없지 뭐. 그럴 때는 오히려 택지로 이용되는 땅이 농사밖에 못 짓는 용도의 땅보다는 비쌀 수 있다. 그러면 나지가 오히려 감가되고 건부지가 증가되는 예외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합시다. 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이 없는 땅, 나지, 있는 땅, 건부지. 땅값만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다. 근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오고 건부, 감가, 원칙. 맞죠? 근데 개발 제한 구역 안에 들어갔다든지 정부가 막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해버린다든지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건부지 증가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익숙해질 때까지는 지를 빼지 맙시다. 지 빼면 또 어려우니까 건부지는 보통 뭐 된다? 감가된다.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건부지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건부는 뭐 되는 게 원칙, 감가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예, 두 가지씩 다 할게요. 자, 공지하고 공한지가 있어요. 공지하고 공한지가 있는데, 자, 10번 보세요. 공지할 때 공자와 공한지할 때 공자의 공통점은요, 빌공자예요. 둘 다 비어 있어요. 근데 비어 있는 이유가 다른데요. 자, 10번 보세요. 토지가 100평이에요. 토지가 100평인데 건물을 50평밖에 안 지었어요. 그럼 나머지 50평은 비어놨겠네요? 예, 비어놨어요. 물어봤어요. 야, 너 이 넓은 땅에 왜 50평밖에 건물을 안 지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요 지역에 건폐율이 50%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건폐율. 건폐율은요,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때리면 돼요. 암기할 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건대. 부동산학과로 가장 유명한 대학이 건대. 우리나라 부동산학의 발상지가 건대예요. 예, 건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하면 건폐율이 됩니다. 그러면 땅이 몇 평이라면 100평이라면 몇 평은 짓고 50평은 짓고 나머지 50평은 비워놓으라고 항상 건축법에서 규제를 해요. 자, 그러면 건폐율 때문에 짓고 남겨져 있는 부분의 땅 보입니까? 이걸 공지라고 하는 거예요. 공지는 짓고 남은 땅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때문에? 건폐율 때문에. 근데 여기 보니까 땅이 비어있어요. 비어있는데 왜 비었는지 봤더니만 건폐율 때문이 아니에요. 건폐율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에요. 근데 유료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땅을 비워놨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건폐율도 여기는 높은데 왜 땅을 비워놨느냐 물어봤더니만 지가 상승이 조금 더 되면 그때 싹 밀어버리고 건물을 올릴 거래요. 그럼 그동안 이거는 건폐율 때문에 비워놓은 게 아니고 방치하고 있는 거죠. 예. 투기 목적으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고 있다. 근데 이 말을 하려고 그러면 이 지역이 건폐율이 높다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도시 토지로서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 토지? 도시 토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을 특별히 이 공한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럼 둘 다 비어있는데 비어있는 이유가 다르네요. 근데 둘 다 공으로 출발하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높지. 자, 건폐율 때문에 비어있는 땅은 공지. 도시 토지로서 지가 상승을 기대하고 방치하면서 비워놓은 땅 공한지. 두 개만 더 할게요. 자, 유휴지하고요, 휴한지가 있어요. 유휴지하고 휴한지. 정리합니다.
자, 유휴지와 휴환지는요,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익숙해질 때까지는 두 번째 글자까지를 읽지 마시고 첫 번째 글자를 끝내시는 게 좋아요. 유하고 휴하고 한자 써드립니다. 유자고요. 실유자입니다. 유자의 유는 놀유자고요. 휴자의 휴는 실유자입니다. 첫 번째 글자로 끝내라 그랬어요. 자, 잘 보시고요. 자, 노는 것과 쉬는 것의 공통점과 차이점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는 것과 쉬는 것은 둘 다 공통적으로 현재 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차이점 알려드립니다. 어제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놀아요. 이거는 쉬는 거예요. 어제도 놀았고 지금도 노는 거예요. 이건 진짜 노는 거예요. 다시. 둘 다 공통점은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어제는까지는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일을 잠깐 안 하고 있는 거야. 이건 쉬는 거야. 근데 어제도 일을 안 하고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이거는 노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노는 게 쉬는 게 연속성이 있으면 그건 노는 거야. 근데 일을 하다가 잠깐 이제 지금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은 쉬는 거고요. 알겠어요? 예, 그래서 얘기할 때 꼭 잠깐 쉬고 있어요. 뭐 할 때는 꼭 어제까지는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최근까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봐야 돼. 일을 하다가 지금 일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쉬는 게 맞는데, 최근까지도 일을 안 하고 있고 지금도 일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노는 거야. 알겠죠? 자, 갑니다.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고 있는 땅, 그러면 유휴지가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땅, 그러면 휴환지가 되는 건데, 휴환지가 나오는 이유가 주로 지력 회복 때문입니다. 인삼밭 같은 경우는 매년 경작을 못한대요. 일정 기간 경작을 했으면 지력 회복을 위해서 일정 기간은 쉬어줘야 됩니다. 그때 쉬고 있는 상태의 땅을 휴환지,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을 유휴지라고 하는데, 이게 뭐 됐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자, 기억하는 방법 잘 보세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택지 부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시험 보세요. 택지 부지 이제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찍을 수 있어야 돼. 택지 부지. 그리고 후보지 이행지 했던 거 기억나세요? 후보지 이행지. 그 다음에 필지 획지. 필지 획지.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나지 건부지. 그 다음에 공지 공환지. 공지 공환지. 그 다음에 유휴지 휴환지. 유휴지 휴환지. 자매품으로 하나만 더 할까요? 네. 대지맹지. 대지맹지. 대지의 대자는 한자 자루 대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땅 주상공. 택지죠, 택지. 하천 도로 등에도 쓸 수 있는 포괄적인, 바닥에만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말. 부지죠, 부지. 맞아요? 택지, 농지, 임지까지는 모르고 상호간에 바뀌는 땅은 후보지. 상호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입니다. 가격 수준이 비슷한 땅은 획지입니다. 지번 붙여서 등기 등록하는 땅은 필지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땅, 있는 땅, 보통 건부지는 감가됩니다. 예외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건부 증가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 기대하면서 방치하면서 비어져 있으면 공환지입니다. 공한지입니다. 건폐율 때문에 그냥 짓고 남겨져 있는 부분의 땅은 공지입니다. 놀고 있네 유휴지입니다. 쉬고 있네 휴환지입니다. 도로에 어떤 접속면도 없는 허가가 안 나는 땅 맹지입니다. 좁은 접속면 있고 토지 모양이 자루에 불룩하게 무언가를 담아 놓은 듯한 모양입니다. 대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교재 동그라미 좀 체크 좀 해드릴게요. 15쪽 다시 갑니다. 15쪽 가시니까 후보지 이행지 나옵니까? 예, 15쪽 제일 하단부에 후보지 이행지가 나올 거고요. 옆에 용도 전환 과정에 있다라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과정의 동그라미. 후보지 이행지 제목 옆에 용도 전환 과정에 있는 토지다. 과정의 동그라미. 후보지는 부동산의 용도적 지역인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상호간 동그라미. 그 옆에 되고 있는 애 밑줄. 이행지는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지역 한 줄 내려와서 내에서 동그라미. 내에서 그 옆에 되고 있는 애 밑줄. 그래서 상호간 되고 있으면 무슨지 후보지, 내에서 되고 있으면 무슨지 이행지. 한 장 넘기십니다. 3번의 대지맹지는 대지할 때 한자 대자 보입니까? 대지할 때 한자 대자 동그라미. 이게 자루 대자라는 표시만 좀 해주세요. 한자 대자가 자루 대자다. 그 다음에 4번에 필지 획지가 나오는데 필지는 지번의 동그라미, 등록의 동그라미. 지번의 동그라미, 등록의 동그라미.
획지는요, 가격 수준만 동그라미. 가격 수준. 법집인지 됐고. 6번에 나지건부지 나옵니까? 예, 나지건부지는 제목은 됐고요. 관계로 들어갑니다. 관계. 관계 가니까 1번에 건부감가 원칙이 있습니까? 이번에 건부증가 예외 있습니까? 그럼 1번, 2번만 딱 묶어놓으세요. 이 둘의 관계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건부지는 보통 뭐 되는 게 원칙? 감가되는 게 원칙.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증가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만. 7번에 공지, 공한지 보입니까? 예, 공지는 건폐율만 동그라미. 공한지는 저 끝에 방치만 동그라미. 유휴지는 놀리는 애 동그라미. 놀리는. 휴한지는 쉬게 하는 애 동그라미. 쉬게 하는. 집에 가서는 동그라미 한 것만 반복적으로, 아까 정독이 아니라 다독이라고 했으니까 다독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17쪽으로 가셔서 제2장의 부동산의 특성으로 갑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시험에 나오는 걸 이번에 내가 뭐 감이 오는 게 하나 있어서 그래. 진짜 감이 오는 게 있어서 그래. 자, 17쪽에 가시니까 부동산의 특성 보입니까? 예, 시험 10번 치면 9번 정도 나와요. 10번 치면 9번. 10번 치면 9번 나오는 부동산의 특성을 제가 확률을 90%라고 해야 될까요? 100%라고 해야 될까요? 100%로 들어갑시다. 알겠죠? 예. 일단 1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 있는데 부동성 보이세요? 부동성. 2번에 무슨 성? 영속성. 한 장 넘기시면 3번에 부증성. 4번에 무슨 성? 요 4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요 4개. 그럼 나머지는 무시하세요. 무시하시고 부동성, 그 다음에 영속성, 그 다음에 부증성, 그 다음에 개별성 이렇게 4가지만 공부할 겁니다. 칠판 한번 보시죠.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랑 저랑 보실 내용은 시험 10번 치면 9번 정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올해 B형 치신 분들은 이게 1번에 나왔더라고요. 1번에. 일단 칠판 보시고 내용 정리 이렇게 합니다. 일단 부동성. 자, 동사는 움직일 수가 있지만 일단 이렇게 공부합시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지금은 시험에 나오는 것만 공부할 거니까. 부동산은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물건이다라는 성질을 부동성이라 그래요. 부동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딱 3개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3개만 제가 좀 이따 동그라미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는 국지화된다. 두 번째는 임장활동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외부 효과와 지역 분석이 이유가 된다. 나머지 필요 없어요. 맨날 요거 3개만 나오면 맨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에서는 부동산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속성이 2회 연속 나왔습니다. 작년에도 영속성, 올해도 영속성이 2번 나왔으니까 올해는 영속성은 그냥 가볍게 이런 게 영속성이라고 알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4개 체크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진짜 부동성, 부증성, 개별성이 정말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부동산은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동산이 한 1000평이 남아요. 근데 저기 지방에서 부동산이 1000평이 모자랍니다, 지금. 그럼 서울에서 남는 토지를 지방으로 가져갈 수가 없다는 성질이 부동성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팔자련이 해야 돼요. 서울에서는 남는 채로 시장 형성이 되고 지방에서는 모자라는 채로 시장 형성이 된다. 이걸 우리는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3글자로 국지화라고 합니다. 국지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인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마다 따로따로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3글자로 국지화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지화 뭔지 얘기해보라 그러면 얘기 못하는 사람 많아요. 국지화가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얘기 못하는 사람 많아요. 공부를 하다 1년 한 사람들한테도, 공인중개사 공부 1년 한 사람들한테도 국지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국지화가 왜 그쪽 국지화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예요. 국지화가 뭔지 물어보면 국지화라고 얘기하지 국지화를 얘기를 못해요. 국지화가 뭔지 물어보면 지역마다 따로따로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지역마다 따로따로. 그러니까 시장이,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다. 일반 동산 시장은 그냥 보세요. 서울에서 새우깡이 1000박스 남고요. 지방에서 새우깡이 1000박스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보내주면 돼요. 그래서 서울의 새우깡 시장, 지방의 새우깡 시장 하지 않는다고요. 왜냐면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보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남는 채로, 모자라는 지역은 모자라는 지역인 채로 시장 형성이 된다는 거죠.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 걸 국지화로 가고, 국지화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부동산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그럼 사람이 움직여야 되겠네?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해봐야 되겠네? 사람이 움직인다는 걸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누가 움직인다? 사람이 움직인다. 임장활동. 그래서 혹시 이렇게 다이어트를 좀 하고 싶으신 분들, 부동산 하면 살 많이 빠집니다. 특히 남자분들 상가시는 분들요, 진짜 살 많이 빠집니다. 계속 보러 다녀야 되거든요.
계속 물건 파가고 손님 보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나도 나중에 중개업 한번 해볼까 싶어요. 살 좀 빼. 계속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임장활동이다. 부동산은 움직이잖아. 사람이 움직여야 되지. 손님 데리고 보러 다녀야 되잖아. 임장활동. 세 번째,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걸 외부 효과라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신축이냐 구축이냐 오래된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3층짜리나 5층짜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얘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 강남에 있느냐 강북에 있느냐. 그러니까 완전 삐까뻔쩍하게 지어놨는데 강원도 태백에 있대. 그럼 가격이 살 수밖에 없고요.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데 강남에 있대. 그럼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은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갖다 우리는 외부 효과 또는 지역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국제화된다. OX. X. 부동산은 국제화되는 거 맞아요? 근데 뭐 때문이에요? 부동산 때문입니다. 아니면 박스 안에다 이런 걸 넣어요. 박스 안에다가 부동산 시장은 국제화되고 임장활동을 해야 되고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토지의 특성 무슨 성 때문입니까? 1, 2, 3, 4, 5 이렇게 나온다. 그때 답을 무슨 성? 부동성.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 테니까 자,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1번. 큰 소리, 더 큰 소리. 1번. 2번. 3번. 그래서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을 외부 효과라고 하고 감정평가할 때는 그래서 인접지를 분석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는지 이게 지역 분석을 한다. 이거 전부 다 부동산 때문입니다. 자꾸 노출이 중요한 거거든요. 익숙해져야 돼. 그래서 앞으로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 효과, 지역 분석이기 때문에 무조건 부동성. 저는 이번 시험에 강추합니다. 부동성. 두 번째, 영속성. 영속성은 작년 시험에 나왔고 올해 시험에도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세요. 1번, 2번, 3번, 3번까지 할게요. 4번 해야 되겠다. 4번 하시. 첫 번째는요, 소모되지 않아요. 토지는. 그래서 토지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생산 이론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 가지고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그래요. 임대차 시장. 그 다음에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 네 번째는요, 장기 장래 예측이란 말이 됩니다. 이거 제가 좀 이따 동그라미 다 쳐드릴 테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요. 필기 하시면 오히려 책 보기 더 싫어요. 복잡해져서. 깔끔하게 제가 동그라미 딱 쳐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필기하고 싶어 죽겠죠. 예. 하고 싶으신 분들만 하시면 돼요.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좀 이따 동그라미 쳐드리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주식회사 농심에서요, 새우깡을 1000박스 생산했어요. 뭐 했다고요? 생산했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저걸 맛있겠다고 사 먹었어요. 그럼 이제 새우깡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소모되었다 그래. 그럼 주식회사 농심에서는 새우깡을 뭐 하죠? 또 생산한다고 하지 말고 사람 눈치가 있어야지. 예, 다시 뭐 하죠? 재생산하죠. 그럼 재생산된 새우깡 또 다시 뭐 되지? 소모되죠. 그럼 또 뭐 하죠? 또요? 소모, 또 재생산, 또 소모, 또 그걸 재생산 이론이라 그래요. 그럼 재생산 이론은 무엇과 무엇의 반복과정? 소모와 재생산, 소모와 재생산. 없어지면 다시 만들고 없어지면 다시 만들고 하는 게 재생산 이론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재생산 이론의 전제 조건. 재생산 하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돼? 이게 돼야 이거 하는 거지. 맞죠? 그럼 뭐가 안 되면? 뭐 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글자는 생산이 중요한 글자가 아니에요. 재생산이 중요한 글자예요. 그러면 재가 중요해? 생산이 중요해? 다시 만들려면 그 전에 뭐가 돼야 되는데? 소모가 돼야지 다시 만드는 건데 뭐가 안 되니? 소모가 안 되니 재생산할 이유가 없지. 맞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 풀다가 잘 들어요.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뜨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안 되네? 소모가 안 되네. 소모가 되고 없어져야 다시 만들어내는 건데 소모가 안 되니까 생산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으시면 처음부터 생산이 안 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그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생산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소모가 안 됐으니까. 소모는 왜 안 되는데? 영속성 하면 되지. 영속성. 아이고 깝깝해라. 소모는 왜 안 되는데? 영속성. 그래서 문제 풀다가 한 번 더 합시다. 안 되겠어요. 한 번 더 합시다. 시계 보지 마. 집에 아무도 못 가 오늘. 시계 보지 마. 이것도 모르면서 아무도 못 가. 자, 다시 만들기 전에 뭐가 돼야? 재생산을 하는 거지. 근데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 재생산할 필요가 없다? 왜 재생산할 필요가 없지?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는 왜 안 되지? 영속성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이 되면 이거 소모 안 돼서 그렇지. 영속성 기억하는 겁니다. 됐어요? 두 번째. 여러분들 분필, 새우깡.
음료수. 분필 새우깡 음료수는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자동차, 아파트, 토지. 자동차, 아파트, 토지는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 맞습니까? 특히 토지는 수명이 뭐한테 맞습니까? 수명이 짧은 놈들과 수명이 긴 놈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수명이 짧은 놈들은요,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보면 있어 없어.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수명이 긴 자와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또 내가 쓰고 남이 쓰고 해도 계속 남아있어. 이런 놈들은 꼭 소유한 사람이 무조건 이용해야 되는 건 아니네. 소유는 내가 하고 있지만 내가 당장 필요가 없으면 남에게 빌려주고 임대료 받아먹을 수가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시장이 발달하려면,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려면 기본적으로 수명이 길 것. 토지는 수명이 기네요. 무슨 성? 영속성. 시험에 쉽게 나오면 임대차 시장이라고 나오고요. 조금 어렵게 나오면 소유와 이용을 분리한다고 나와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한다는 말이 뜨면, 아, 소유는 내가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구나. 뭐 받아먹고? 임대료 받아먹고. 뭘 떠올리시는 거예요? 임대차 시장 떠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예, 계속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가치보존력. 20년 전에 범계역 옆에, 범계역 옆에 20년 전에 한 2억 주고 땅을 샀다고 쳐봐요. 2억 정도 주고 땅을 샀다. 20년 전에 땅 샀다. 20년 전에 벤츠를 샀다고 쳐봐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시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동차는 여러분들 투자재입니까? 소비재입니까? 자동차는 투자재로 보기 어려운 게 너무 감가상각이 심해요. 일단 회계학에서 일반적으로 1년 지나면 40%까지 정도, 40% 까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비한다면 그걸 사도 되지만 투자한다면 그걸 사면 안 돼. 투자재로서는요,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거지. 토지는 달아서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지. 가치 보존력이 뛰어납니까? 그럼 뭐로 선호된다? 투자재로 선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땅 사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마다 하는 얘기인데, 얼마 전에 저희 SBS 스페셜인가 그거 보니까 그거 나왔더라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어디 이렇게 시가지를 지나면서 이런 얘기 합니다. 와, 여기 이렇게 천지개벽했네. 옛날에 여기 다 논밭이었는데, 아씨, 그때 땅 사놨으면 대박 났겠네. 땅이나 좀 사놓을걸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어디가 또 개발이 되면 또 뭐라 그래요? 아씨, 여기가 옛날에는 여기 엉망이었는데 여기 천지가 개벽했네. 땅 사놨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땅 안 사놓고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땅 사놨으면 대박 났는데, 한 10년 뒤에 15년 뒤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여기 천지가 개벽했네. 그럼 논밭이었는데. 돈 생기면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땅 사야 된다. 무조건. 아시겠어요? 지금 사면 안 돼. 지금은 부동산을 보는 능력이 없잖아요. 자격증 따서 중개업을 하다 보면 부동산을 보는 감이 생기겠죠. 예. 근데 돈 생기면 주식하지 말고, 주식하지 마요. 주식하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지 말고 땅 사셔야 돼요. 땅 사시면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땅은 언젠가는 답을 줍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의 땅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죠. 투자재로 선호된다. 영속성. 그리고 요 단어, 장기, 장래, 예측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수명이 짧은 재화에 쓸 수 없는 단어가 3가지가 있어요. 장기, 장래, 예측. 여러분들 하루살이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쳐요. 하루살이한테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든지, 하루살이한테 야, 너 장기적으로 좀 말이야 예측을 좀 잘하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살이한테 신뢰하는 거 알죠? 하루살이는 하루만 살고 죽는 놈한테 뭔 장래희망이 있고 장기적으로 예측을 하겠습니까? 문제 풀다가 장기, 장래, 예측이 뜨면 문제 풀다 중단하세요. 무조건 무슨 성이니까? 영속성이니까. 그래서 큰 소리로 따라해 봅니다. 첫 번째 뭐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까지. 재생산 이론 안 된다. 소유와 이용이 뭐 되면서? 분리되면서. 무슨 시장? 가치, 보존력, 뭐? 투자재. 아직까지도 땅은 투자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요? 장기, 장래, 예측. 이거 영속성입니다. 세 번째는 부증성입니다. 부증성. 자, 부증성은 3가지만 공부합시다. 첫 번째는 생산비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비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세 번째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도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증성은 그냥 가볍게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생산비 법칙 시험에 뜨면요, 요 B의 동그라미를 딱 할 거예요. B. 자, 잘 들어요. 일반적인 재화는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된다. 이게 생산비 법칙이에요. 뭐 투입하면?
비용 투입하면 생산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생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랑 구분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무슨 성이었어요? 영속성이에요. 영속성. 그러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생산비 법칙은 일반적인 자원은 뭐를 투입하면? 비용 투입하면 생산이 됐었는데, 토지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된다. 비용 투입해도 생산이 왜 안 되는데? 부증성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예. 그럼 토지는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남아 돈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희소하다. 그럼 토지를 이용할 때 어떻게 이용한다? 지배학적. 아직 지배학적을 안 배웠는데, 지배학적은 건물을 고청하자는 얘기예요. 토지를 많이 쓰니까 못 쓰니까. 못 쓰니까 건물을 고청해서 지배학적으로 이용하자. 그래서 앞으로 지배학적이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으면 고청화시킨다는 얘기구나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특히 수요 조절 어려워요? 공급 조절 어려워요? 공급 조절이 어려워요. 증가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균형 가격 형성도 잘 안 된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수급 조절이 어렵고 균형 가격 형성 어려운 거 부증성 꼭 좀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개별성. 개별성은 일단 오늘은 세 가지만 공부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첫 번째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별화되고 독점화되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개별 분석. 그 다음에 원리나 이론 도출이 어렵고 원리, 이론 도출이 잘 안 되고 비교도 어렵다. 오늘 수업의 마지막입니다. 요게 이제 개별성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일반적인 동사는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4,100원이라고 칩시다. 4,100원. 그럼 뭐 전국 어디 가도 4,100원입니다.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을 해요. 자동차 신차가 나와서 신차를 보러 갔더니만 자동차 현대자동차에서 한 2,500만 원을 달래요. 근데 뭐 전국 어디 가나 2,500만 원이에요. 일반적인 자원은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되기도 해요. 우리는 그것을 일물일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30평짜리 아파트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지는 거 맞습니까? 예. 같은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이게 1층에 있는지 로열층에 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달라집니까? 예. 같은 층에 있다 하더라도 확장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같은 로열층이고 같이 확장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급매물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예. 부동산은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될 수가 없다. 그러면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이걸 갖다 우리는 개별화 독점이라고 합니다. 개안이 만드는 거지. 그래서 죄송합니다. 감정평가할 때 개별 분석, 물건마다 감정평가를 다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얘는 얼마, 얘는 얼마. 그래서 우리가 중개업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물건마다 평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니까. 부동산은 원리나 이론 도출이 잘 안 되고요. 비교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다. 맞습니다. 새 차는 비쌀 거예요. 중고차는 싸고. 새 가전제품은 비싸고 중고가전제품은 싸다. 반드시 그래요. 중고가전제품이 더 비싼 경우는 없어요. 정말 예외적인 경우 빼고는요. 그 다음에 새 가구가 비싸고 중고 가구가 싸다. 뭐 그렇겠죠. 중고 가구 값이나 쳐줍니까? 그죠? 근데 새 아파트가 비싸고 중고 아파트는 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부동산은요, 새 아파트가 꼭 비싼 게 아니고 중고 아파트가 꼭 싸지는 않습니다. 같은 평형대를 하더라도요, 재건축에 희망이 있는 아파트는요, 그 기대감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새 아파트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은요, 이 특정 이론이나 원리 도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건마다 너무 다 성질이 다르니까. 그리고 비교도 어렵습니다. 비교도. 이 비교라는 말은 국어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저기 비교라는 말이 있고요, 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교라는 말이 있고 대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한 것끼리는 비교한다 그러고요, 너무 다른 것끼리는 성질이 다를 때는 대조한다 그래야 됩니다. 국어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 비교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뭐한 것끼리 비교한다, 비슷한 것끼리 비교한다. 그럼 비슷하지 않고 다른 것끼리는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뭐 한다 해야 돼요? 대조한다 해야 됩니다. 예를 들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하는 말인데, 부부싸움을 합니다. 부부싸움 막 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해도 해서는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는데, 와이프가 너무 열이 받은 나머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뭘 하는 겁니까? 옆집 아저씨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옆집 아저씨는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온다던데,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럼 신랑이 어떻게 돼요? 빡 돌죠. 빡 돌아서 뭐라고 합니까? 비교하지 마! 하고 문을 닫고 나갈 겁니다. 그때 불러야 됩니다. 불러서 당신이 한 800이나 900 정도 벌어오면 그게 비교인데, 지금 당신이 버는 돈이랑 옆집 아저씨는 비교가 아니라 대조하고 있다 하면서 부부싸움을 더 키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해야지 비교지? 비슷해야 비교지. 너무 다른 것끼리는 비교가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굳이 하자면 뭘 해야 되지? 대조를 해야 되지. 비교하기가 어렵다.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뭐한 것끼리만 비교한다. 비싼 것끼리만 원래 비교해. 다른 것끼리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대조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시험만 치면 1등인데 너는 맨날 뭐 30등 40등밖에 못하고 그럼 애가 뭐라 그래요? 비교하지 마! 이렇게 하면 또 비교 아니다 그거. 네가 한 2, 3등 할 때 그게 비교지. 나는 걔랑 너를 대조하고 있다 해서 애를 가출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 화를 키우시는 거지. 예. 그래서 요런 게 개별성이에요. 딱 4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갈게요. 문제 풀다가 요거는 집에 가서 자주 한번 봐봐요. 이거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워요. 지금 정리 안 해놓으시면. 제가 지금 오늘부터 수업하는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것만 해결해 드린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거 진도를 빼야 될 때는 이것저것 다 설명해야 돼요. 다시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 뜨면 부동성이라는 걸로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는 이런 말이 뜨면 그냥 부동성 내가 왜 이거 체크하고 있지? 하면서 체크할 수 있게끔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그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쟁생산할 필요가 없고 소유와 이용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 발달하고 가치 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뜨면 무슨 성? 영속성.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돼.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 이용화되고 수급 조절 균형가격 형성이 어려워. 그럼 무슨 성? 부정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물건 안 내면 안 돼. 개별화, 독점화, 물건마다 감정평가하는 개별 분석. 원리 이론 도출이 어렵고 비교가 어렵고 이러면 뭐 개별성. 딱 이거 봅시다.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17쪽. 17쪽 1번에 부동성 나옵니까? 자, 부동성 가로 1번은 됐고 가로 2번에 파생되는 특징이 있죠. 동그라미 1번 중간에 보시니까 국지화 보입니까? 그거 동그라미 국지화. 2번에 보니까 또 중간입니다. 임장활동 보입니까? 그거 동그라미. 한 줄 더 내려오니까 외부효과 동그라미, 지역분석 동그라미. 딱 4개. 동그라미 한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 좋습니다. 2번으로 갑니다. 영속성. 가로 1번은 됐고 가로 2번에 가시니까 파생되는 특징 나옵니까? 예. 동그라미 2번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 적용 배제 보이시죠? 재만 동그라미. 재.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켜서 분리의 동그라미, 임대차의 동그라미. 임대차 동그라미 했습니까? 예.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장기 동그라미, 가로 안에 장래 동그라미, 예측 동그라미. 장기, 장래, 예측. 그 옆에 가치 보존력 보입니까? 보존력의 동그라미 하시고 밑에다가 투자재라고 한번 써봅니다. 투자재. 투자재로서 선호되는 이유가 영속성 때문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3번에 부증성으로 갑니다. 부증성. 먼저 가로 2번으로 내려가시니까 파생되는 특징이 보이십니까? 예. 1번에 생산비 법칙이 적용이 불가능하다. 비만 동그라미 비. 비용 투입에도 생산이 안 된다. 밑에 희소성의 동그라미, 집약화의 동그라미. 3번은 밑줄만 쭉 그어놓으세요. 3번은. 동그라미 급은 아니고 밑줄만. 3번 밑줄 쭉 그어놨어요? 예. 수급조절 곤란, 균형가격 형성 저희는 밑줄만. 4번에 개별성으로 갑니다. 개별성. 먼저 가로 2번에 파생되는 특징 1번. 일물일가의 법칙 적용 배제 보입니까? 예. 일물일가. 그 동그라미 하나 해놓죠. 일물일가. 그 다음에 2번은 제가 불러드리는 것만 동그라미입니다.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 3번은 곤란 2개만 동그라미입니다. 곤란. 원리나 이론 도출이 곤란 동그라미. 비교도 곤란 동그라미. 5번은 인접성 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 토지 입문자 특성 절대로 보지 마세요. 예. 한 장을 넘기시면 3번에 부동산은 소유권의 법적 성격 찢어버리세요. 예. 오른쪽으로 가시면 제 21쪽에 부동산 강론 나옵니까? 예. 강론에 부동산 수요 공급 이론 나올 건데 다음 제가 수요 공급 이론 별표 쳤던 거 기억나시죠? 예. 다음 주 수업할 때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이 올해 시험에도 나왔고 자꾸 그걸 어려워하더라고. 대체재 보완제 관련되는 내용하고 탄력성 관련되는 내용하고 균형 관련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갖다가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시간은 관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1월 달에 수업 딱 들을 때 그때 들어놓으니까 정말 좋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해드릴 테니까 우리 입문과정 수업 진행되는 동안 절대로 지각하거나 결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부동산학 개론 수업은 특징이 제가 아까 일주일에 하루만 수업 복습을 해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하루만 복습을 해도 제가 수업 시간에 다 이해도 시키고 암기도 시키고 여러분들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최소화시켜 드릴 테니까 그냥 저만 믿고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어느 순간인가 합격
점수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